16번 단기적으로 대미 환율, 원달러 환율이네요. 가장 크게 하락시킬 가능성 있는 우리나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조합.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정책이고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이 되겠죠. 정책조합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단, 우리나라는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다. ISLM 곡선은 각각 우하향, 우상향하며 경제 주체들의 환율 예상은 정태적이다. 먼델 플레밍 모형을 가지고 정책 조합의 형태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ISLM BP 모형입니다.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총 공급이 생산물 시장의 총 수요인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고요. 순수출은 국내 소득 그리고 해외 소득,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의 함수입니다. 국내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늘어나니까 순수출은 감소하고 해외 소득이 늘어나면 수출이 증가하니까 순수출은 증가하고 실질 환율, 국내 재화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나타내는 실질 환율은 국내 시장 물가분의 명목 환율 곱하기 해외 시장 물가고요. 이것이 증가하면 해외 시장의 재화가 국내 재화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는 이야기니까 국내 재화가 더 수출이 잘 되겠죠. 그래서 순수출은 실질 환율의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N 곡선은 실질화폐 공급이 실질화폐 수요와 같다는 식이고요. 실질화폐 수요는 거래적, 예비적 화폐 수요에 의해서 소득에 대해서 증가함수이고 투기적 화폐 수요에 의해서 명목이자율에 대한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먼델 플레밍 모형은 단기 모형이니까 물가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같게 돼서 이 스몰 r과 라지 r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지 균형식인 BP 곡선은 이 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죠. 그래서 이자율이 해외시장 이자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했으니까 이 BP 곡선은 수평선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IS와 LN 곡선은 각각 우하향, 우상향하고 있고 경제 주체들의 환율 예상이 정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환율 결정 이론 중에 하나인 이자율 평가설에서 국내 명목 이자율이 해외 명목 이자율 더하기 환율의 예상 변동률인데 이 환율의 예상 변동이 0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이 제로가 되고 그리고 물가 수준이 고정이라고 했으니까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해외에서의 자본 유입이 국내 시장 이자율과 해외 시장 이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이 경제는 외부 충격을 환율 변동에 의해서 대응하는 경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 대미 환율, 원달러 환율을 가장 크게 하락시킬 가능성 있는 정책 조합을 묻고 있는데 환율을 하락시키려면 환율이라는 것은 외화의 가치를 의미하고 외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서 환율이 하락해야 된다는 것이죠.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이자율이 해외 시장 이자율보다 단기적으로 커져야 됩니다.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IS 곡선은 우측 이동을 해야 되고 LN 곡선은 좌측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재정정책을 나타내는 IS 곡선은 확장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하고 통화정책을 나타내는 LN 곡선은 긴축적으로 운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 LN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 점으로 국내 시장 이자율이 해외 시장 이자율보다 단기적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 조합이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을 조합하고 있는 보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부분 지급 준비제도 하에 통화금융 모형에서 법정 지급 준비율과 초과 지급 준비율의 합이 1보다 작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현금 요구불 비율의 증가로 발생하는 현상은 단 C는 현금, D는 요구불 예금이다. 통화공급 모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통화공급 모형은 통화공급이 통화승수에 본원통화를 곱한 것으로 결정된다는 모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통화승수를 구해서 통화공급의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어들은 이와 같고요. 그래서 통화량은 현금 더하기 요구불 예금이고 본원통화는 현금 더하기 지불준비금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 비율을 D분의 C 요구불 예금분의 현금으로 정의하고 지불준비율을 요구불 예금분의 지불준비금으로 정의합니다. 이 오른쪽 식은 이 현금 보유 비율이 통화량분의 현금이라는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식과 본원통화식에 있는 C와 R을 현금 보유 비율과 지불 준비율로 표시를 해주고 분자와 분모의 형태로 나눠주게 되면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좌변에 통화량만 남기면 통화 공급 함수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네, 문제에서 이 D분의 C 비율의 증가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 왼쪽에 현금 보유 비율을 D분의 C로 정의한 이 통화송수를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법정 지급 준비율과 초과 지급 준비율의 합이 1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지불 준비율은 요구불 예금분의 지불 준비금인데 이 지불 준비금은 법정 지급 준비금과 초과 지급 준비금의 합입니다. 이 비율이 1보다 작다는 것이니까 이 조건을 염두에 두고 이 통화 승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D분의 C 비율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CR이 증가한 것입니다. CR이 분자 분모에서 다 증가하죠. 그런데 이 통화 승수는 이 지불 준비율이 1보다 작으니까 원래 통화 승수 값은 1보다 작은 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 원래의 통화 승수 값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분자 분모에서 동일한 만큼 CR이 증가했다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러면 1만큼 증가했다고 하면 3분의 4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1보다 큰 분수에서 분자 분모에 동일한 수만큼 증가를 하면 분수의 값이 작아지게 되죠. 그 이야기는 통화승수 값이 작아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일정한 본원통화에 공급이 있을 때 통화승수 값이 작아지니까 통화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3번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A국과 B국은 노동만을 사용하여 X제와 Y제만을 생산한다. 제와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시간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옳은 것은 단 양국은 비교 우위에 따라 교육을 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없다. 이 표를 보면 제와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시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A국가는 X제를 생산하는데 3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고 Y제는 6시간, B국은 X제를 3시간, Y제를 7시간 노동시간을 투입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설에 대한 문제인데, 리카도의 노동 가치설에 따라서 노동이 투입된 시간만큼이 결국 재화를 만드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이 되고,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을 하면 한계 비용이 가격과 같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면 X제의 한계 비용 나누기 Y제의 한계 비용은 X제의 가격 나누기 Y제의 가격이 되고, 이것은 X제의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X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Y제 단위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국의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해보면 A국은 3 나누기 6 해서 2분의 1이 되고, B국은 3 나누기 7 해서 7분의 3이 됩니다. 그런데 B국이 더 기회비용이 작게 들죠. 따라서 B국이 X제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갖고 B국은 X제를 생산해서 수출을 할 것이고, A국은 Y제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지니까 Y제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이 교육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면 이 두 개의 가격 사이에 가격 비율이 위치해야 되겠죠.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X제 한 단위가
y제 3분의 1 단위와 교환되는 교역 조건이면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은 일어나지 않는다. y제 3분의 1이 x제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교역 조건은 px 나누기 py인데 이 3분의 1이 7분의 3보다 작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 A국은 X제 생산에 B국은 Y제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반대로 서술하고 있죠. 3번 A국은 X제와 Y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절대 우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두 재화 생산에 있어서 B국보다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재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Y제를 보면 B국보다 1시간 더 적게 투입하고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 우위를 갖는 게 맞는데 X제는 동일한 노동 투입 시간이죠. 그래서 X제 생산에서는 절대 우위가 있지 않습니다. 4번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작다. B국이 작죠.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맞는 보기를 고르는 것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을 양국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X제 한 단위가 Y제 3분의 1 단위와 교환되는 교역 조건으로 교역을 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B국은 X제 한 단위를 포기하면 Y제를 7분의 3 단위를 얻을 수 있었는데 교역을 하게 되면 Y제를 3분의 1 단위밖에 얻지 못하게 되죠. B국이 불리한 교역 조건이니까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은 일어나지 않겠죠. 19번 차별적 과점 시장에서 활동하는 두 기업 1, 2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기업은 가격을 전략 변수로 이용하며 기업 1이 먼저 가격을 책정하고 기업 2는 이를 관찰한 후 가격을 정한다. 두 기업의 균형 가격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래서 첨자 1은 기업 1에 대한 것이고 첨자 2는 기업 2에 대한 것이고 각 기업의 한계 비용과 고정 비용은 0이다. 이 문제는 순차 게임의 문제고요. 기업 1이 먼저 가격을 책정하고 기업 2가 이를 관찰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기업 2 입장에서는 기업 1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신의 가격을 정하겠죠. 그래서 기업 2의 반응 곡선을 도출해야 되겠고요. 기업 1은 역시 기업 2가 자신의 가격 설정을 관찰한 후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기업 2의 반응 곡선을 자신의 이윤 극대화 시기에 대입을 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구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의 이윤식을 세우면 파이 1은 P1 곱하기 Q1이 되고 Q1에다가 기업 1의 수요 곡선을 대입을 하고요. 그리고 비용은 없으니까 이 D는 아무것도 없겠죠. 기업 2의 이윤식은 P2 곱하기 Q2가 되고 역시 기업 2의 수요 곡선 Q2를 대입하면 이렇게 모습을 갖게 됩니다. 먼저 순차 게임은 역진 기납, 즉 역순으로 구해야 되죠. 먼저 기업 2의 반응 곡선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업 2의 반응 곡선은 기업 2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P2를 구하는 것이니까 P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32-2P2 플러스 P1은 0이 되고요. 따라서 기업 2의 반응 곡선은 P2는 2분의 1 곱하기 32 더하기 P1이 됩니다. 이걸 봤을 때 기업 1의 가격을 보고 자신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2기업도 가격을 그에 맞춰서 올리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 1의 이윤식을 가지고 기업 1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 P1을 구해보겠습니다. 기업 1은 기업 2의 반응 곡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니까 이 기업 1의 이윤식의 P2에다가 기업 2의 반응 곡선을 대입을 해서 이 전체 식을 P1에 대해서 미분하면 P1은 36이 나오고 이 36 값을 다시 기업 2의 반응 곡선에 대입을 하면 기업 2의 가격은 34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실물 경기변동 이론 R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기변동이라는 것은 실질 GDP, 소비, 투자, 고용 등의 집계 변수들이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이 바로 경기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 변동의 이론 중에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로서 이것은 키들랜드와 프레스캇이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경기 변동 이론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특징들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은 총공급 측의 기술 충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 변동이 어떻게 파급되어 가는지에 대한 파급 경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기대, 즉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을 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 의한 최적화 원리에 의한 경제 활동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학파 계열의 특징에 따라 가격 변수의 신축성을 강조하고 있고, 고전적 이분성,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 사이에 어떤 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목 변수의 변화가 실질 변수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고전적 이분성을 가정하고 있고, 또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도 화폐가 중립적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공급, 소비의 기간 간 대체 원리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파급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변동을 보는 관점으로는 기본적으로 균형 경기 변동 이론으로 이 확장과 수축을 하면서 균형 자체, 추세 자체가 변화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일시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두 번째 있는 노동 공급의 기간 간 대체 원리에 의한 것인데, 이 기간을 가정했을 때 1기와 2기의 임금을 각각 W1과 W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기 기준으로 2기의 임금을 현재 가치화 해줬습니다. R은 이자율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W2분의 W1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고, 만약 여기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1기 임금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노동 공급량의 기간 간 대체 효과에 의해서 1기의 노동 공급을 줄이고 2기의 노동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노동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화폐 중립성이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도 성립한다고 가정하여 통화량 변화는 경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전적 이분성과 장단기 화폐 중립성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화폐는 명목 변수이고 그것의 변동은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죠.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실질 변수인 경기, 실질 GDP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보기입니다. 3번,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기술 충격이다. 기본적인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AS 측면의 기술 충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맞는 보기입니다. 4번, 임금 및 가격이 신속히 조정되어 시장이 청산된다.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은 고전학파 계열의 이론이니까 가격 변수의 신축성을 강조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균형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